안녕하세요. 조마미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뺨 맞은 원님. 전라도의 한 원님이 너무 무섭게 고을을 다스렸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어찌나 가혹하게 벌을 내리는지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었지요. 아침 저녁으로 안심하기 어려워 가슴을 죄고 겨우 숨을 쉬었으며 서 있을 때도 살얼음을 밟듯 하였지요. 하루는 아전 가운데 우두머리인 이방이 다른 아전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였어요. 아전이란 원님 밑에서 일하는 지방 관리로 중인 계급을 말하지요. 우리 원님은 일을 서툴게 하면서 형벌만 가혹하구려. 하루 일하는 것이 그대로 하루 잘못이 되고 있소. 만약 이대로 몇 년이 지난다면 비단 우리만 결단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거의 흩어져 우리 고을이 거지 신세가 되고 말 것이요. 이러고서 어떻게 우리 고을이 남아나겠소? 그렇기는 하옵니다만 그럼 어떻게? 원님을 우리 고을에서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는 수밖에 없소. 앉아있던 아전 가운데 한 사람이 꾀를 내놓았어요. 이리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모두 찬성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치며 잠옷 진지한 투로 말하였지요. 허허, 그 꾀가 아주 용하구먼. 드디어 약속을 하고 왁자지껄 떠들다가 헤어졌어요. 과연 이방과 다른 아전들은 어떤 꾀를 낸 것일까요? 원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전 중에 일을 마치고 마침 별다른 일이 없어 책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지요. 혼자 있는 원님 앞으로 어린 통인 녀석이 가까이 다가섰어요. 통인이란 원님 바로 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뜻밖에도 녀석은 손을 들어 냅다 원님의 뺨을 갈겼어요. 원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리둥절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원님은 분이 머리끝까지 뻗쳐 다른 통인들을 불러댔어요.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없느냐? 저런 발칙한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감히 고을원의 뺨을 때리다니. 귀가 찢어질 듯한 호령에 뛰어들어온 통인들은 모두 멀뚱멀뚱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원님의 명령을 받들려 하지 않았지요. 원님은 다시 통인보다 높은 아전들을 불러들여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입을 가리고 실실 웃으며 말하였지요. 원님이 실성하신 것이 아닐까? 아무렴 어린 통인 녀석이 원님 뺨을 칠 리가 있나? 미칠 노릇이었어요. 사실 원님은 본디 조급한 성미를 가진 사람인데 속에서 분노가 복받치자 참을 수 없어 창문을 밀치고 책상을 박차버렸어요. 또 고함을 지르며 야단을 쳐댔지요. 누가 보더라도 영락없이 미친 사람 같았어요. 아전들의 꾀는 바로 이것이었지요. 원님이
보기 좋게 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통인들은 얼른 원님의 숙소로 달려가 부인과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원님께서 갑자기 병환이 나셔서 가만 계시지 못하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떠들고 돌아다니십니다. 자칫 큰일 날 듯 싶습니다. 아들과 다른 손님들이 황급히 나와 보았어요. 과연 일어섰다 앉았다 불안해하고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는가 하면 발로 창문을 차기도 하였지요. 이 또한 누가 보더라도 미친 사람의 소행이었어요. 아들과 손님들이 오는 곳을 보고 원님은 이제야 자기 말을 듣겠다 싶었는지 그간 있었던 일을 죄다 일렀지요. 어린 통인이 자기 뺨을 때린 일과 아전들이 명령을 어긴 일 등이었어요. 그러나 화가 나서 말의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데다 마음에 불이 일어서 눈이 벌겋게 뒤집히고 온몸이 땀에 젖고 입에는 거품을 가득 물었지요. 아들들이 보기에도 그 모습이 미친 병이 난 것임에 틀림없었어요. 어린 통인 녀석이 원의 뺨을 때리다니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본 사람도 없고 상식으로 생각하여도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지요. 아들 하나가 가까이 가서 조용히 아뢰었어요. 아버지, 편히 앉아 고정하시지요. 통인 아이들이 비록 모자라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망정 어찌 뺨을 때리기야 하였겠습니까? 병환이 나신 듯 하옵니다. 원님은 믿었던 아들마저 그렇게 말하자 더욱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들 역시 통인 놈들과 한 통속이로구나.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거라. 아들은 곧 읍내의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고 약을 써보게 하였지요. 그러나 원님은 내가 무슨 병이 있다고 약을 쓰려 하느냐? 하면서 손을 내저으며 의원을 꾸짖고는 약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길길이 날뛰었지요. 아들들조차 미친 사람으로 쳐버렸는데 누가 원님의 말을 귀담아 듣겠어요? 오늘도 이러하고 내일도 그러하여 원님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진짜 미친 병이 들고 말 지경이었어요. 읍내는 물론 시골 구석구석까지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요. 전라도 감사가 이 소문을 듣고 조사를 해보더니 원을 곧 파직하였어요. 원님은 할 수 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 길에 전라도 가명에 들러 감사를 만났는데 감사가 위로하며 말을 건넸어요. 몸에 병환이 있으시다더니 이제 좀 어떠시오? 제가 참으로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올시다. 원님은 억울하게 당한 일을 앞뒤 갖추어 하소연하려 하였어요. 감사는 얼른 손을 저어 말하였지요. 병이 재발하는군. 급히 서둘러 떠나셔야겠소. 원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도 원님은 그 고을 일만 생각하면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행여 그 일에 대해 말하려 하면 가족들은
곧 병이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 의원을 불렀지요. 약을 짓는다 생야단을 했어요. 그러니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지요. 세월이 흘러 원님도 나이가 들고 그 일 또한 머나먼 옛날 일이 되었어요. 이제는 말을 하더라도 병이 도진 것으로 보지 않으리라 싶었어요. 그래서 원은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요. 내가 옛날 그 고을에 있을 때 동인에게 뺨을 맞은 일을 너희는 아직도 내가 미쳐서 헛소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느냐? 여러 아들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쳐다보며 말하였어요. 아버지의 그 증세가 한참 괜찮으시더니 오늘 또다시 나타나는구나. 이를 어찌한담? 아들들의 얼굴에는 근심하고 초조해하는 기색이 확 드러났어요. 원은 더 말을 꺼내기가 어렵겠다 생각하고는 껄껄 웃고 말았지요. 그 후로는 죽을 때까지 분을 품고서도 그 일을 털어놓지 못하였답니다. 은혜를 모르는 세 딸. 서울에 정씨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글을 읽고 공부하는 선비였지만 성격은 활달하여 막힌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잠옷 성격이 급하여 오히려 실수하는 일이 덜어 있을 정도였지요. 나이가 50살쯤 되었을 때 정씨는 불행하게도 아내를 잃었어요. 그때 정씨에게는 세 딸과 부모가 모두 죽어 혼자가 된 조카 하나가 있었지요. 이들을 다 키우자니 혼자서는 벅찰 것 같아 새 장가를 들고는 싶었지만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흰머리를 날리며 장가 간다고 하면 다들 비웃을 게야. 그렇다고 접을 두었다가 자칫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프고. 망설임 끝에 정씨는 딸들이 모두 시집을 가더라도 조카를 잘 키워 대를 잇게 하는 편이 낫겠다고 결심하였지요. 세 딸은 아버지의 그런 속셈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촌 동생 인수를 두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지요. 인수만 없으면 우리 집의 허다한 재산이 모두 우리에게 굴러들 판인데. 큰딸이 말하였어요. 사촌은 어디까지나 사촌이잖아. 그러게 얼마나 억울한 노릇이야. 동생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이런 말이 오고 간 뒤로 세 딸은 번갈아 가며 아버지 앞에서 인수를 헐뜯었지요. 정씨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 딸이 입방아를 쥐어대자 정씨도 점차 마음이 기울어 머지않아 인수를 대하는 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같은 사실을 눈치챈 인수는 속으로 생각하였어요. 나는 불행히도 일찍 부모를 여의었어. 그런 가운데도 다행히 삼촌이 잘 보살펴 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잘 지냈어. 삼촌은 나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셔. 그러나 삼촌이 나를 사랑할수록 누이들의 시기심은 더해갈 뿐이야. 아마도 재산 때문이겠지. 내가 재산에 미련을 둔다면 반드시 목숨까지 위험해질 거야. 아무래도 피신하는 것이 낫겠어. 인수는 삼촌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숨겨 사라지고 말았어요. 조카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자 정씨는 그 까닭을 캐보지도 않고 인수를 더욱 의심하였어요. 정말로 딸들의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지요.
그래서 정씨는 딸들을 불렀어요. 인수가 도망을 가고 말았으니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구나. 어쩔 수 없이 내 살림을 너희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예감이 든 딸들은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자 조바심이 나서 일제히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든 하셔요. 저희들이 다 들어드릴 테니까요. 너희 어머니도 없으니 너희들이 모두 시집을 가고 나면 나는 혼자가 되지 않느냐. 재산을 너희들 셋에 골고루 나누어 줄 터이니 내가 너희들 집에 살면서 여생을 보내도 되겠느냐. 그럼요, 되고 말고요. 세 딸은 똑같이 대답하였어요. 딸들의 말을 믿은 정씨는 딸 셋을 시집 보내고 집과 땅을 모두 딸들 앞으로 나누어 주었지요. 정씨는 먼저 큰딸 집에 가 있었지요. 아버지, 제게 와 계신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계시고 밑으로 동서들도 있어서 정말로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네요. 잠깐 동생 집에 가 계셔보면 어떠실런지요? 정씨는 큰딸의 마음을 짐작하고 힘없이 대답하였어요. 내 말이 그러하니 안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큰딸의 집을 나와 차례로 두 딸네 집을 다녀보았지만 그들의 입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어요. 결국 정씨는 집도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지요. 옷 한 벌 제대로 해입지 못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딸들 중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가 참으로 바보 같아서 이처럼 막다른 길에 몰려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구나. 살아서 무엇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정씨는 분통이 차올랐어요. 워낙 성미도 급한 사람이었지만 딸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화가 치밀었지요. 정씨는 정말로 죽을 마음으로 약을 감추고 서울의 북쪽 문을 나서 산속으로 향하였어요. 그런데 길가에서 마주친 나무꾼 차림의 사람이 정씨에게 인사를 하였어요. 자세히 보니 조카 인수가 아닌가요? 정씨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아니, 내가 웬일이냐. 어떻게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인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비록 절 모르는 놈이지만 어떻게 삼촌께서 저를 자식처럼 사랑해 주신 은혜를 몰랐겠습니까? 제가 집을 나온 것은 누이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제야 인수는 지나간 일들을 자세히 말하였어요. 얼마 전 어떤 대감댁의 여종에게 장가 들었지요. 집사람은 그댁 일을 하고 저는 뗄나무를 해다 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아주 착해서 몸은 고단하여도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정씨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내가 집을 나간 뒤로 나 또한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죽으려고 결심하기까지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인수는 눈물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힌 뒤 삼촌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삼촌을 정성껏 받들였어요. 그러기를 여러 해 인수 부부는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삼촌과 함께 살았답니다. 어느덧 정씨는 인수가 사는 집의 주인과도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집 일을 보살펴 주었는데
얼마 후 주인이 평안 감사로 나가게 되자 정씨를 데리고 갔어요. 정씨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곳에서 생긴 돈이며 진귀한 물건들을 꼼꼼히 모아서 인수에게 보냈지요. 인수는 그때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장부에 적어가면서 잘 보관하였어요. 이때 새 딸도 아버지의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평양에 가셨으니 아마도 좋은 물건들을 많이 챙겨 놓으셨을 거야. 딸들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들에게도 그곳의 좋은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였지요. 아버지가 자기들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은 조금도 짐작하지 못하였어요. 정씨는 비웃으며 답장도 해주지 않았어요. 드디어 정씨가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세 딸은 재빨리 좋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마중을 나갔어요. 인수 또한 마중을 나갔지요. 그러나 인수가 가져온 것은 막걸리와 삶은 달걀 안주가 고작이었어요. 패랭이를 쓰고 짧은 두루마기를 입은 인수를 사촌 누이들이 알아보고는 대번에 꾸짖었지요. 너 인수구나.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이런 꼴을 해가지고 나타나니? 안 보이는데 숨어라. 난 부끄럽다. 이윽고 정씨 일행이 도착하였어요. 세 딸은 거의 10여 년 만에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지요. 호들갑스럽게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느니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느니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과 안주를 권하였어요. 그러나 정씨는 체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젓가락도 들지 않았지요. 인수는 조심스레 정씨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련해온 막걸리와 안주를 내놓았어요. 오, 인수구나.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었는데 막걸리가 시원하겠구나. 정씨는 언제 체했냐는 듯이 막걸리를 마시고 삶은 달걀을 안주로 들었지요. 딸들은 속이 상하여 말하였어요. 아버지는 왜 좋은 술을 마다하셔요? 막걸리가 입에 맞는 걸 어쩌겠느냐. 정씨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는 하인을 시켜 세 딸에게 고리짝 한 짐씩을 주게 하였어요. 너희들을 위해 구한 선물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다. 친척들에게 자랑을 하고 쓰거라. 정씨의 말을 들은 딸들은 냉큼 받아 서둘러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씨는 빙그레 웃을 뿐이었지요. 딸들이 집에 와서 열어보니 고리짝에 담긴 것은 모두 벼, 보리, 밀 등을 찧어낸 껍질이었어요. 그 위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지요. 정씨는 자식을 키우느라 애쓴 일들을 모두 적고 그 끝에 너희들은 진짜 돼지이니 모름지기 결을 먹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쓰여 있었지요. 항아리. 어느 마을에 남편을 일찍 잃은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여자는 이제 막 젖을 땐 아들 둘을 키웠지요. 얼마나 가난한지 아침이면 저녁거리를 걱정하는 형편이었어요. 집은 서울의 변두리에 있었는데 뒤편에 채소밭을 일굴 만한 땅이 있었지요. 하루는 채소밭을 가꾸려고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쨍그렁하고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자세히 보니 네모 반듯한 덮개 모양의 돌이었지요.
흙을 옆으로 젖히고 돌을 드러내니 그 밑에 큼직한 항아리가 하나 있었지요. 항아리는 꽤나 묵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항아리를 꺼내 열어보니 은화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여자는 얼른 다시 덮개를 닫고 흙으로 덮은 뒤에 밟아서 평평하게 해두었지요. 그러고는 집안 식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식구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가난한 형편에 이것이면 크게 부자가 되었을 텐데 여자는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집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여자는 두 아들을 정성스럽게 가르쳐서 차례로 사람 노릇을 하게 만들었어요. 아들들은 글도 잘하고 사람 된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았지요. 두 아들은 재상 집안의 비서로 들어가 일하였어요. 하는 일마다 똑똑하게 처리하고 글을 잘하며 한결같이 깨끗하였으므로 재상의 사랑을 받아 비록 높지 않은 자리이나 아전이 되기에 이르렀지요. 그러자 집안도 가난에서 벗어나 살림이 피었어요. 여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병 없이 오래 살면서 자식들의 봉양을 잘 받았지요. 손자도 7, 8명을 두었는데 커서는 제 아버지처럼 충실한 아전이 되거나 장사를 하여 착실히 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여자는 자손들과 며느리까지 데리고 집 뒤편으로 갔어요. 거기서 은이 묻힌 곳을 가리키며 흙을 파내고 덮개를 열어보게 하였지요. 은화가 가득 든 항아리를 보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 여기 은이 묻힌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여자는 조용히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였어요. 벌써 30년 전의 일이다. 내가 채소밭을 가꾸려고 땅을 파는데 호미에 닿아서 이 돌이 나타나더구나. 흙을 젖히고 드러내보니 항아리에 은이 가득 들어있지 않겠니? 그때는 몹시 가난했었지. 저것을 파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바 아니다. 그러나 우선 너희들을 생각해보니 아직 포대기에 쌓여있는 너희들이 세상의 어려움을 모르고 편히만 자라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집이 부자면 늘 그러려니 여기고 잘 입고 잘 먹으며 춥고 배고픔을 모를 뿐더러 사치에 젖어 교만한 습관을 기르기 십상이라. 어찌 스승에게 나아가 머리 숙여 열심히 공부하겠느냐. 자칫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 일이지. 그래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얼른 덮어버렸다. 춥고 배고픈 고통도 알고 재물이 아까운 줄도 알며 나쁜 데 빠지지 않고 오직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였단다. 다행히 너희들은 어미의 마음을 알아 뜻한 바를 이루었고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다. 또 하는 일도 있는 데다 집안 형편도 좋아져서 이제 마음이 흔들릴 염려가 없게 되었으니 은을 파내어서 쓰더라도 함부로 낭비하거나 나쁜 데 쓸 걱정은 없을 듯 싶구나. 그래서 저것을 꺼내 살림에 보태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들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이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 이후로 여자와 식구들은
차차 은을 팔아 돈 수만 양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지요. 여자는 착한 일 하기를 좋아하였어요. 굶주린 사람은 먹이고 추위에 떠는 사람은 옷을 입히고 친척 가운데 가난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은 크게 도와주었지요. 여자는 나이 8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모든 이들이 명복을 빌며 아쉬워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답니다. 북경 거지. 조선시대에는 1년에 두세 차례 중국에 사신을 보냈어요. 그럴 때면 사신으로 가는 대표자와 옆에서 도와주는 부하에다 이 기회에 중국 여행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따라 붙고 장사를 해보려는 사람들도 함께 갔어요.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람이 통역관이었지요. 말이 통해야 외교도 장사도 가능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통역관은 나라에서 따로 길러내었지요. 중국의 수도는 북경이었어요. 통역관들도 북경에 갈 때면 을에 나라에서 돈을 빌려 중국 물건들을 사들여 와 팔았는데 그 이익이 엄청났어요. 시험을 쳐서 일단 통역관이 되면 부자가 되는 일은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통역관 가운데 이기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훈이 통역관이 되자 식구들은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그러나 기대는 곧 근심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기훈이 재물을 가벼이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랏돈을 빌려 장사를 해도 빈자리만 생기고 도리어 그 돈 갚느라 빚을 내야 할 처지였지요. 매번 갔다 올 때마다 집안의 땅 문서가 하나씩 날아가고 급기야는 보증을 선 친척들의 재산까지 축내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친척들이 나라에 손을 써서 기훈이 통역관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하여 기훈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지요. 나이마저 들어 더는 이러고 있을 수 없겠다 싶었는지 기훈은 친척들을 찾아가 사정하였어요. 네, 이전에 한 일들이 뉘우쳐지네. 이제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낭비하지 않겠네. 기훈이 눈물로 사정하자 친척들도 어쩔 수 없었지요. 기훈은 겨우 통역관 일을 되찾고 다시 나라에서 은 5,000냥을 빌려 북경으로 향하는 사절단에 끼게 되었답니다. 북경에서는 보통 2-달 정도 머물렀어요. 기훈은 동료 통역관들과 비단이나 진기한 공예품을 사러 장터로 나갔지요. 거기서 벌거벗은 몸뚱이에 해진 반바지로 겨우 부끄러운 데나 가린 거지 한 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지가 역관들을 붙잡고 애원하였지요. 제발 내게 10,000냥을 빌려주시면 강남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다 주겠소. 당신들은 여기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2배의 이익을 남길 것이요. 덕분에 나도 돈을 좀 벌고요. 이는 꼭 먹고 알먹고인 셈이지요. 의향이 어떠신지요? 강남이란 양자강을 낀 중국의 남쪽 지방을 뜻해요. 강남은 예로부터 사치스러운 물건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였지요. 그러나 역관들은 아무도 대꾸를 않고 못 본 척 하였어요. 그러자 거지는 한 발 더 나서며 조선은 작은 나라야. 게다가 예의도 없구먼.
내가 아무리 거지라고 하지만 묻는 말에 대답이 없으니 서로 말을 나누는 예의를 모르는 탓이야. 만냥이 그렇게 대단한 돈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이라도 해볼 만한데 역시 작은 나라 사람들이라 배포도 작군. 하고 은근히 약을 올리는 것이었지요. 기우는 슬그머니 화가 났어요. 네가 만냥을 구하는데 나는 늙은이라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겨우 5천냥뿐이라 대답을 못하였을 뿐이다. 너도 꽤나 성급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나라를 작다고 깔보다니. 기우는 호기스럽게 은주머니를 던져주었어요. 그 주머니에는 서울을 떠나올 때 나라에서 빌린 은 5천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지요. 5천냥뿐이네. 그래도 쓰겠으면 자네 마음대로 해보게나. 그때서야 북경 거지는 절을 하며 말하였어요. 소인이 겁없이 말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인께서 깊이 꾸짖지 않으시고 또 길거리에 버려진 하찮은 거지에게 일을 맡겨주시는군요. 이제야 비로소 기회를 얻어 제 능력을 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다행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늙은 통역관이 또 정신 나간 짓을 하는구나 하고 비웃었어요. 사신들도 그 이야기를 다른 통역관을 통해 들었지요. 그들은 기운이 또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어요. 자네가 옛날부터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다가 이제는 인색하다 할 정도로 그런 데서 손을 떼었다 했더니 또 그 버릇이 살아났군. 이번엔 송두리째 거지에게 주어버렸어. 나는 도대체 자네 생각을 모르겠네. 자네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모두 망한 처지에 어떻게 나라돈 5천냥을 갚을 셈인가? 기우는 입맛만 다시더니 그래도 기가 꺾이지 않고 몇 마디 하였어요. 하찮은 돈 때문에 우리나라가 욕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잃은 것은 5천냥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 조선을 함부로 깔보지 않을 터이니 우리나라의 소득이 꽤 많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거지에게 사기당해서 5천냥을 전부 날린다 손 치더라도 나라에서 제게 돈을 갚으라고 책임지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임금님께 아뢰어 이 일을 잘 봐주도록 해야 하지요. 비록 사람이 하찮고 물건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라의 체면에 걸린 일이라면 크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틀쯤 지난 다음이었어요. 거지는 산뜻한 옷으로 차려입고 늘씬한 말을 타고 와서 기훈에게 인사하였어요. 그러면서 좋은 곳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다른 통역관들과 함께 기훈을 초대하였어요. 다른 통역관들은 생각이 복잡해졌지요. 이 잔치에 갔다가는 나라돈 물어낼 때 우리도 함께 걸릴지 몰라. 아니지, 저 거지가 우리를 부르는데 이번에도 안 갔다가는 우리를 더 깔보겠지. 참 난처하군. 결국 통역관들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요. 잔치상은 무척 호화롭게 차려져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오기는 하였지만 통역관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기만 하였어요. 이보게나 저 거지가 영리한 사람이네. 돈은 기훈에게 사기쳐서 가져갔지만 나중에 갚을 때는 함께 책임지라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한 통역관은 동료에게 이렇게 수군거리기까지 하였지요. 잔치는 4-5차례 이어진 다음 끝이 났어요. 거지가 이제 강남으로 떠난다고 하면서 기훈에게 물었어요. 어르신께서 필요하신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 돌아가시는지요? 기우는 일일이 대답하여 주고 거지와 헤어졌어요. 사신 일행이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남으로 간 거지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기훈이 혼자 남아 기다릴 형편도 못 되었어요. 나란 일을 맡아서 왔는데 개인적으로 일을 지체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지요. 드디어 북경을 떠난 사절단 일행은 봉황성에 도착하였어요. 바로 이 성만 지나면 이제 압록강을 건너 우리나라 의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일행이 봉황성을 출발하는데 기훈의 심경은 착잡하기만 하였어요. 한번 국경을 넘으면 함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기훈은 코가 석자나 빠져서 할 일 없이 일행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였지요. 기훈의 일행이 막 성문을 통과하여 나가려는 순간 저 먼 데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고 이쪽으로 쏜살같이 움직이는 물체가 보였어요. 기훈은 책임자인 사신에게 달려가 매달리듯 말하였지요. 잠깐 행차를 멈춰 주시오. 저 먼지는 분명 그 거지가 오는 것일 겁니다. 잠깐 기다린들 어떻겠는가. 그러나 저게 그 거지가 아니라고 하여 더 기다릴 생각일랑 말게. 사신의 말에 기훈은 묵묵히 응답할 뿐이었지요. 또 한 번 낭패를 보는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 멀리 보이는 먼지 바람이 제발 돈을 빌려준 그 거지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바랐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랄까요? 수레가 다가오는데 위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부채를 흔들며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멀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부채를 흔드는 것만 또렷이 보였지요. 기훈은 반드시 그 거지일 거라 믿었어요. 이윽고 수레가 가까이 이르렀는데 과연 그 거지였지요. 거지는 늙은 기훈의 옷자락을 잡고 마치 제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눈물을 그치지 않았어요. 어르신네를 거의 못 뵐 뻔하였습니다. 거지는 한참 만에 눈물을 그치고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지요. 물건들은 대단하였어요. 게다가 사신으로부터 통역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줄 선물도 마련되어 있었지요. 강남 지방의 이름난 술이며 맛있는 떡이었어요. 기훈에게는 개수나무에 있는 벌레를 꿀에 적셔 만들었다는 개두를 먼저 선물로 바치고 향료, 차 등 여러 가지 물건 수천 양어치와 약재, 비단 등 만양어치를 내놓았지요. 기훈은 거지가 주는 물건 가운데 반은 돌려주려 하였어요. 이건 내가 받기엔 너무 넘치는 것일세. 그러나 북경 거지는 눈물로 간청하였어요. 어르신네의 은혜에 힘입어 계획한 대로 장사를 하여 10배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저의 소득은 이것의 3배나 됩니다. 저도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었지요. 이익을 독차지하면 쓰나요. 어르신께서는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거지는 뿌리치듯 물건을 놓아두고 서둘러 가버렸어요. 기훈은 어쩔 수 없이 모두 싣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나랏돈을 모두 갚고 그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한 일가 친척들한테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엽전 두꿰미 공덕. 옛날 경주에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집은 꽤 부유하였으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요. 나이가 들어 문과에 합격한 김기현은 서울의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좋은 자리의 관직을 얻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홀어머니를 속여 돈 1000꿰미를 받아가지고 서울로 향했지요. 기현은 되지도 않을 관직을 구하느라 돈만 낭비하고 서울의 높은 벼슬아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나 어울려 놀면서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기현은 시골로 돌아가 다시 어머니를 속였답니다. 어머니, 제가 높은 사람들과 꽤 친해졌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가서 청하면 시골 원님 자리는 맡아놓은 거고 잘하면 장군도 될 수 있습니다. 홀어머니는 이번에도 아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서울에 다시 온 김기현은 1년이 채 못 되어 가지고 온 돈을 모두 날려버렸지요. 고향에 돌아갈 면목도 없어진 그는 경주로 사람을 보내 마치 곧 어디 부임이라도 할 것처럼 하여 몇 차례나 더 돈을 올려보내도록 하였어요. 홀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는 도리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여도 김기현의 이 같은 낭비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경주에서 소식이 왔는데 이제는 땅이며 집이며 다 팔아치우고 어머니와 처자식은 이웃집 행랑채에 겨우 새들어 산다는 것이었지요. 마침 노름판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김기현은 골패짝을 내던지고 탄식하였어요. 네, 이게 무슨 꼴이람. 서울 와서 놀기 10년에 벼슬아치 얼굴도 모르고 공연히 늙은 어머니를 속여 재산만 다 날리고 말았구나. 기현은 집에 돌아가려고 짐을 챙겼어요. 남은 돈이 그럭저럭 7, 80개미는 되었지요. 서울에서야 그 돈으로 놀고 먹으면 하루 이틀 거리도 안 되지만 시골로 돌아가면 그럭저럭 어머니 모시고 살 만큼은 되었어요. 기현은 서둘러 서울을 떴지요. 아직 추운 겨울이었어요. 여러 해 흉년이 겹쳐 살기도 어려웠지요. 김기현은 성문을 나와 바삐 걸음을 옮겨 점심때쯤 한강을 건너 거여동의 한 객점 앞에 이르렀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발길을 멈추고 그곳에 말을 메었지요. 안으로 들어가 밥상을 받고 막 수저를 들려는데 객점 앞 길가에 누렇게 얼굴이 뜬 여자가 헐벗은 아이를 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기현은 그래도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있는 여자를 잠깐 불러오너라. 그 소리를 들은 여자가 돌아보더니 조심조심 방 안으로 들어와 쪼그려 앉았지요. 기현은 밥상을 밀어주면서 돈 2꿰미를 내주고는 말하였어요. 옷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옷 벗은 거지는 굽는다고 하였소. 국어를 하더라도 이 돈으로 헌 적삼에 떨어진 치마라도 사입고 하시오. 밖에 있던 객점 주인이 놀라며 돌아보았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소. 기현은 그 말만 남기고 말에 올라탔지요.
여자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나으리,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나는 그 잘난 나으리가 아니요. 그냥 경주 김선달이지. 여자는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언제 다시 배울 수 있을지요? 내 이번 걸음에 서울을 영영 떠나오. 다시 볼 일이 없을 거요. 기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객점 주인은 그런 모습을 뒤에서 찬찬히 지켜보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자에게로 가서 말하였지요. 내 너에게 헌옷을 한 벌 주마. 우리 집 부엌일이나 좀 거들어다오. 먹고는 살게 해줄 테니. 여자는 마다할 까닭이 없었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강원도 쪽에서 담배 장수한 사람이 담배 한 짐을 지고 올라왔어요. 객점 주인이 그냥 지나는 투로 말을 건넸지요. 얼마에 팔 거요? 2깸이면 놓고 가지요. 여자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담배 장수를 돌아보았어요. 저번에 선달님이 주신 돈으로 딱 되네요. 제게 파세요. 여자는 기현에게서 받은 2깸이 돈을 모두 주고 담배를 사두었어요. 머지않아 담배값이 무척 올랐지요. 한 짐에 무려 20깸이나 나갔어요. 여자는 담배를 팔아 객점의 빈방 하나를 세내어 어물, 과일, 채소 등을 얼른 사고 팔았어요. 그해 겨울쯤 여자는 몇 곱절의 이득을 보았고 다시 그 돈으로 점포를 늘려 이번에는 집신, 종이, 명주, 비단 등을 팔았는데 거기에다 떡이며 술 그리고 간단한 음식도 팔았어요. 여자가 받은 돈 2깸이는 이미 2깸이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풍년이 들었지요. 궁중의 행사도 많이 늘고 놀이도 많았으며 서울로 들어가는 짐꾼에다 시골에서 과거를 보러 올라오는 사람들도 거리마다 미어 터졌어요. 그러니 이 길목의 객점들은 10곱 20곱의 이득을 남기게 되었지요. 물론 여자도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 재산이 수만 양에 이르렀지요. 까딱하면 굶어 죽을 뻔했던 여자의 아이도 이제 어엿한 소년이 되었어요. 둘은 아예 객점 옆에 큰 집을 사서 가게를 차리고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혼자 사는 여자가 재산이 많다 보니 근처 마을의 술꾼들이 재산에 탐을 내고 객점 주인에게 다리를 놓아달라 통사정을 하였어요. 여자는 주인에게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내 본디 어느 고을 양민의 딸로 태어나 시집을 갔었지요. 거듭되는 흉년에 남편은 굶어 죽고 다행히 아들 하나 있어 서로 의지하며 걸식을 하였답니다. 주인께서도 제가 얼고 굶주려 다 죽어가는 판에 천만 뜻밖으로 착하디 착한 선달님을 만나 살아난 것을 잘 아시지요. 선달님이 떼어준 노자를 우리 모자가 어이 잊는단 말입니까? 나는 그분을 따를 것이옵니다. 오시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지켜야지요. 객점 주인만이 아니었어요. 치근대던 술꾼들까지 모두 혀를 차며 물러났지요. 그러나 여자로서는 잠옷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여기 오래 머물러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재산을 거두어 서울의 남대문 밖 두 번째 집으로 이사를 하였지요. 거기서 김선달이 오기만을 기다리자 하였어요. 또 3, 4년이 흘러 어느 따뜻한 봄날이 되었지요. 어떤 사람이 경주 부윤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경주의 관원이 서울에 와서 새로운 부윤을 모시고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 관원은 여자의 집 근처에 묵게 되었지요. 여자는 경주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김선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지요. 곧 아들을 관원에게 보내었어요. 제 어머니가 한번 뵙자 하십니다. 자네 어머니가 누구신가? 내 지금 공무로 올라와 무척 바쁘다네. 더욱이 새 부윤을 모셔가려면 돈을 200괴미 정도 빌려야 하기에 자네 어머니의 청에 응하기 어렵군. 저와 함께 가시면 200괴미는 바로 빌려드립죠. 관원은 같이 온 하인을 데리고 아들을 따라 그 집으로 갔답니다. 안팎으로 들이운 주렴이 무척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여자는 관원이 오자 극진히 상을 차려 올리고는 물었어요. 경주에 사는 김선달이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김씨 성으로 선달이라 부르는 사람이 서너 분 있으니 부인께서 어느 김선달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 또한 이름은 모르옵고 얼굴에 표가 있지요. 왼편 볼에 앵두만한 사마귀가 있습니다. 관원이 하인을 돌아보며 말하였어요. 너 혹시 알겠느냐? 객사 동편 쪽방에서 신을 팔아 살아가는 양반이 바로 그분인 듯 하구나. 그분이 김선달이시던가요? 너는 그 선달의 내력을 모를 것이다. 10년 전의 일이다. 어떤 이가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다고 찾아왔길래 내가 한 꿰미 돈과 곡식 2어마를 구워준 일이 있지. 또 한 3년 지나 상복을 벗고 다시 찾아왔는데 군인 옷을 입고 있더구나. 그래서 선달인 줄 알았지. 가난하기 짝이 없어 부부가 몸을 지푸라기로 가리고 다닐 정도가 되었더구나. 하도 안 되었기에 내가 아무리 양반이라도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소. 두 몸 멀쩡한데 아무 일이든 못할 것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였더니 말귀는 알아듣는 사람이었는지 내 그럼 집신이나 삼아 보려 하오 하더구나. 그래서 객사 동편 쪽방을 내주었지. 그 부인도 이웃집의 바느질이나 절구질로 품을 팔고. 그런데 부인께서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물으시는지요?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뭐 그럴 일이 있지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제가 200괴미 돈을 드릴 테니 공무에 쓰시고 제게 갚는 대신 본전만 김선달님께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김선달 앞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간 있었던 일을 죄다 적고 그 끝에 이렇게 썼지요. 사람을 살리실 때는 대체 무슨 어진 마음이시고 사람을 잊으실 때는 왜 그다지 박정하시온지. 지금 그곳 사람을 통해 듣자니 형편이 말이 아니고 집도 없이 지내신다니 이 웬 말입니까? 여기 물건을 약간 보내오니 우선 처자식을 살리시고 곧 한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마음은 떨리고도 날아갈 듯 하였어요. 새 부윤을 모시고 무사히 경주에 도착한 관원은 일을 마치자 여자가 말한 그 김선달을 찾아 돈과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마침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진 다음이라 글을 읽을 수가 없었지요. 돈자루를 방에다 옮겨놓고 김기현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 돈을 먹은 사람이 두루 많은데
대체 누가 나의 옛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여 김기현은 이웃집에서 기름을 빌려 불을 켜고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아, 바로 거여동에서 베푼 엽전 두께미 동양 공덕 아닌가. 반도 채 못 읽고 부부가 감격하여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만지며 탄식하였어요. 서울서 날린 4~5천 꿰미는 모두 쓴 자취도 없는데 마지막 그 두께미 공덕만이 자취를 드러내는구려. 날이 밝자 기현은 우선 당장 먹고 살 양식과 고기를 사는데 받은 돈은 반을 쓰고 나머지 반은 의복을 차려입는 데 썼지요. 그러고는 이내 서울로 향하였어요. 오랜만의 서울 나들이라 낯설기도 하고 도대체 긴가민가 하여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남대문 밖 2번째 집이라 하였겠다. 정작 집 앞에 이르러서도 주춤거리고 있는데 여자는 기현이 온 것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은 채 달려나와 맞이하였어요. 기현은 여자를 얼른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여자는 기현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지요. 여자는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라도 온 듯 기뻐하며 말하였어요. 그 두괭이 돈이 자라 지금 2만여 꿰미가 되었지요. 그 중에 반은 선달님께 드리겠으니 처자식과 살아갈 방도를 구하십시오. 어리석게 돈만 허비하던 기현이었으나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준 그 엽전 두괭이가 그를 다시 살려주었어요. 거지왕초 광문이. 광문이는 원래 종로통 거지였어요. 어려서부터 종로통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먹었지요. 나이가 들면서 광문이는 거리를 떠도는 거지 아이들의 왕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두머리로서 거지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움막에 들어앉아 졸개들이 빌어다 주는 음식을 먹게 되었지요.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밥을 빌러 나가고 한 아이만 병이 들어 움막에 남아 있었어요. 아이는 한기가 들려 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몹시 앓고 있었지요. 광문이는 가련한 마음에 몸소 움막 밖으로 나가 아이에게 먹일 더운 밥을 빌어왔어요. 그러나 광문이가 움막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 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지요. 광문이는 혼자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날이 저물자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 죽은 아이를 보고는 저희들끼리 수군거렸어요. 거지 아이들은 광문이가 병든 아이를 죽인 것이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광문이에게 덤벼들어 움막 밖으로 내몰고 두들겨 팼답니다. 흠신 두들겨 맞은 광문이는 겨우 도망쳐서 여염집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었지요. 여염집이란 일반 백성들의 살림집을 말하지요. 밤중에 난데없이 낯선 사람이 들어서자 그 집개가 마구 지저대었어요. 주인 영감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나와 다짜고짜 광문이를 꽁꽁 묶어버렸지요. 저는 불안당들의 행패를 피해 숨어든 것뿐이지 도둑은 아니어유. 못 믿겠거든 날이 밝는 대로 시장 골목에 나가 밝혀드리지유. 광문이는 주인 영감에게 하소연을 하였어요.
주인 영감은 광문이의 말씨가 아주 순박한 것을 보고는 도둑이 아니라고 짐작하였어요. 날이 밝자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풀어주었어요. 광문이는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낡은 거적대기 한 장을 얻어갔어요. 주인 영감은 광문이의 행동이 이상해서 몰래 뒤를 밟았지요. 광문이는 수포교로 가서 다리 밑으로 숨어들었어요. 때마침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들고 떼지어 몰려와서는 다리 밑으로 훌쩍 던지고 가버렸어요. 그러자 광문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나가 거적대기로 그 시체를 싸서 짊어지고는 총총히 서문 밖 공동묘지로 갔지요. 그리고 시체를 잘 묻은 다음 곡을 하면서 제문을 외듯 무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붙들고 영문을 물었지요.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광문이는 그제야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과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기특하게 여겨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잘 대접하였지요. 며칠 뒤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돈 많은 약방 주인에게 추천하여 그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게 하였어요. 광문이는 약방에서 온갖 잔심부름을 하며 묵묵히 일을 배워 나갔지요. 약방 주인도 광문이가 착실한 것을 보고 흡족해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약방 주인에게 볼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 밖으로 나서던 약방 주인이 뭐가 못 믿어온지 곧 다시 들어와 방문 자물쇠를 살피는 것이었어요. 약방 주인은 광문이한테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를 여러 번 광문이에게 무슨 말을 할 듯 망설이다 결국은 그냥 나갔지요. 그때부터 약방 주인은 광문이를 믿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어요. 광문이는 약방 주인이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영문을 모르니 그만두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매일같이 자기 할 일만 하였어요. 그런지 여러 날이 지났지요. 약방 주인의 처조카가 돈을 들고 찾아와서는 약방 주인에게 말하였어요. 지난번에 돈을 꾸러 왔다가 안 계시기에 제가 방에 들어가서 가지고 갔습니다. 아저씨는 모르고 계셨지요? 그제야 약방 주인은 광문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괜히 광문이를 의심한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지요. 나는 참 못난 사람일세. 점잖은 자네를 의심하면서 마음 상하게 했으니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약방 주인은 광문이를 붙잡고 거듭거듭 사과하였어요. 그 뒤부터 약방 주인은 가까운 친지들은 물론 약을 지으러 오는 온갖 큰 부자들과 장사치들에게 광문이를 칭찬하였어요. 광문이는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고 말고. 약방 주인은 또 종실이나 높은 벼슬아치에게 불려가서 진맥을 할 때도 가는 곳마다 광문이를 칭찬하느라고 입에 침이 말랐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가는 사이 광문이에게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야깃거리가 되었지요. 마침내
높은 벼슬아치들의 사랑에 드나드는 식객들이나 종실의 손님들은 광문이 이야기를 마치 아름다운 옛이야기나 되는 듯이 즐겨 하게 되었어요. 광문이를 잘 대접해서 약방에 소개해준 그 주인 영감이 정말 어진 사람이야. 그 사람 볼 줄 아는구먼. 약방 주인이야말로 참 점잖은 사람이지. 안 그런가? 이렇듯 서울 장안에 입 달린 사람들은 저마다 무릎을 쳐가며 미담을 주고받았어요. 당시 서울 장안에는 돈놀이꾼이 많았지요. 이 돈놀이꾼들은 대개 구슬이나 비취 같은 비싼 장식품들이며 옷가지나 세간, 집이나 논밭, 노비문서 같은 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광문이가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면 담보물이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천냥이라도 선뜻 빌려주었지요. 그러면 광문이의 사람 됨됨이는 어떠한가요? 그 몰골은 추하기 이를 데 없고 말주변도 지질이 없어서 도무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줄 몰랐어요. 입은 어찌나 큰지 주먹 2개가 한꺼번에 들락날락 할 정도였지요. 광문이는 황진이가 만석이라는 중을 파괴시킨 이야기를 재미나게 꾸민 만석중 놀이를 잘했으며 각설이 타령은 물론 망나니 춤도 곧잘 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서로 헐뜯으며 장난을 칠 때도 곧잘 이렇게 놀려댔지요. 광문이가 너네 형이지? 광문이는 길에서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함께 싸울 것처럼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싸움판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허리를 굽혀 땅에다 금을 긋고는 마치 자기가 판관이 되어 옳고 그름을 가리기라도 할 듯이 덤벼들었지요. 그러면 잔뜩 모여든 구경꾼들이 그 꼴을 보고 와하하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싸우던 사람들도 그만 싱거워져서는 피식 웃고 흩어져 버렸지요. 그럭저럭 광문이의 나이도 40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떡거머리 총각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지요. 사람들이 장가를 들라고 권하면 누구나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지요.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여유. 그런데 나같이 못생긴 놈이 어떻게 장가를 간대유? 하고 손사래를 쳤지요. 그리고 누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 주려 하면 부모 형제도 처자식도 없는 놈이 집은 가져 뭘 한대요. 아침나절이면 노래나 흥얼거리면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날 저물면 부잣집 문간에서 잠들면 그만이지요. 제가 서울 장안 8만여 집을 매일 한 집씩 들러 잔다 해도 죽을 때까지 다 다니지 못할 거구먼요. 하고는 기어이 사양하였어요. 당시 서울 장안의 이름 높은 기생치고 얼굴 빠지고 노래 못하는 기생은 없었지요. 그러나 그 내노라 하는 기생들도 광문이가 소리 장단을 맞춰주지 않으면 춤을 추지 않았어요. 한 번은 궁궐에서 임금님을 호위하는 무사들과 여러 별감들 그리고 임금의 사위들이 한데 어울려 운심이라는 이름난 기생집에 들렀어요. 그들은 대청의 술자리를 벌이고 가야금을 뜯으며 운심이의 춤솜씨를 보고 싶어 안달을 하였지요. 그러나 운심이는 짐짓 시간을 끌면서 도무지 춤을 추려 하지 않았어요.
이때 마침 광문이가 놀러 왔다가 벼슬아치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를 듣고는 대청 아래에서 한동안 이리저리 서성였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성큼성큼 마루 위로 올라서서 턱하니 맨 윗자리에 가 앉았어요. 광문이는 비록 입은 옷은 해져 남루하고 몰골은 추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그 거동만은 늘 거침이 없었지요. 눈곱이 덕지덕지 낀 눈을 개슴츠레 뜨고는 취한 채 트림을 꺽꺽 해댔어요. 그러고는 양털같이 헝클어진 머리를 뒷꼭지로 몰아서 꼬랑이같이 붙이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앉아 있었지요. 대청에 둘러앉은 벼슬아치들은 모두 기가 콱 막혀서 당장 광문이를 흠씬 두들겨 패서 내쫓으려고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그러나 광문이는 더욱 술상 앞으로 척 다가앉더니 무릎 장단을 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벼슬아치들은 그만 어안이 벙벙해져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제야 운심이가 부랴부랴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춤을 추기 시작하였어요. 그때까지 광문이의 소리 장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좌중은 그제야 흥이 올랐어요. 험악하던 술자리는 한순간에 흥겨워졌어요. 벼슬아치들은 마침내 광문이와 스스럼 없이 술잔을 주고받았지요. 그리고 다시 없는 친구가 되어 헤어졌답니다.